안녕하십니까. 영날보 TV와 영남일보가 동시 기획한 차기 대권주자 릴레이 파워 인터뷰 양성조 충남도지사님 모셨습니다. 여기는 서울 본부에 양성조 지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와 같이 오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양성조 충남도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성조 지사님께서는 17, 18, 19, 20대 내일이 사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네. 지금 충남도지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 또 사무총장 여러 가지 그 당직을 많이 맡으셨고 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맡으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충남도지사로 재임을 하고 계시고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셔서 지금 선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네. 대권 도전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는 그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네,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1인당 GDP가 32,000달러에 달하고 있죠. 네, 총 GDP는 세계 9위권인데 왜 이렇게 무주택자가 한 43%에 이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서 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네.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되고 또 네.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런 3대 위기를 극복해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네.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네. 출마의 가장 커다란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3대 위기 우리 앞에 닥친 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일반 다른 대권 주자들도 어떻게 그런 이제 봉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좀 특장점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이유는 예, 뭔가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이고 네. 국가 불균형까지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는 의정활동 14년을 하는 동안 12년을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도 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가장 관심 있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를 봤죠. 더구나 제가 비수도권 이 단체장입니다. 따라서 국가 불균형 발전에서 아주 절감하고 피부를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다른 후보보다 제가 훨씬 더 큰 장점이 있다.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어떤 정책이 유효할지에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런 특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 이 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어떻게 노무현 정부 때는 그것이 거의 국정과제 1호였죠. 그렇게 추진을 해왔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간 그때의 그런 의지가 정책 의지가 또 다른 분야에 치중하느라고 약간 좀 꺾어진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 저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이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 50%가 넘게 살고 있어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 때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거든요. 완화하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수도권 규제 문제, 어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충실하게 그 정책을 이어봤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 절반의 인구가 12.8%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거라든지 SK 하이닉스 특별 분양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3기 신도시 개발 문제라든가 이건 전부 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이신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좀 잘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권 점수로 하면 한 100점 중에 한 몇 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4년 중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아무래도 좀 호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저는 한 80점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80점. 가장 잘한 점은 뭡니까? 가장 잘한 점 중에 하나는 저는요. 이런 여러 가지 잘한 점 중에 있는데 탄소 중립 2050을 선언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결단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기후 악당국이라고 분류됐던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인데요. 이렇게 화력발전소를 2050년까지 제로를 만들고 2050 탄소 중립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대북 관계가 지금이 교착 관계에 있지만 최소한 어떤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을 넘어뜨는 것 자체도 큰 그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하게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었던 그 성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잘못한 점을 꼽으라면 저는 부동산 정책과 말씀드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인데요.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집값을 잡는 데도 실패했고 어떤 공급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동산 정책은 결코 잘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이 정부 들어서 어떤 국가 불균형이 완화되고 해소된 측면이 적다는 데서는 결코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뭐 잘한 점, 뭐 남북 관계 이런 문제는 그 탄소를 줄이는 이런 문제는 잘한 거고 뭐 못한 거는 부동산 문제나 국가 균형 발전 문제인데 최근에 가장 국민들에게 현안이 되는 건 역시 코로나 문제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백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코로나19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 대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 성과라고 봅니다. 예컨대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을 보면 감염자 수를 보면 미국인은 10,000명이 넘거든요. 미국 전체 국민의 10분의 1이 넘죠. 우리는 그게 한 308명 내외입니다. 일본만 해도 한 610명이 넘거든요. 일본과 비교해봐도 10만 명당 감염자 수가 2분의 1이 안 되고요. 치명률을 보면 우리가 10만 명 4명인데 일본만 해도 12명이 되죠. 그래서 어느 지표로 봐도 이 문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한 거다. 그런 코로나19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말씀하신 게 백신 문제도 지금 여기 처음에 백신 도입은 우리가 늦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아마 이제 1,500만 명이 넘게 접종을 해서 이제 좀 뭐 탄력을 받은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여러 가지 어떤 보건의료 체계를 이룰 때 백신 물량만 충분하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접종할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늦었지만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아마도 정부가 목표로 한 11월 정도에 집단 면역 이 결과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죠. 이번에 다시 또 추경을 편성한다는데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주는 것, 물론 국민들에게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펴야 되지만 이것이 후대에 큰 부담으로 갈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 전문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니까 긴급 재난 중에 맞게 우리가 이게 지급해야 되는 맞고요. 다만 저는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는 한 80%까지 제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80%. 그거는 전 국민에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정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 국민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재난을 입지 않은 사람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죠. 이 경력업이나 모르지만. 그러면서 80% 정도도 저는 좀 오히려 어떤 자영업자라든가 집합금지업종 집합 제한업종에 더 두텁게 보이는 것이 똑같은 액수를 쓰더라도 이렇게 맞다고 보여져요. 아마도 저도 이제 공직자지만 공직자가 한 1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110만 명 정도 공직자는 재난으로 해서 최소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금융권 인사, 대한민국 공기업, 공공기관 있는 사람이 최소한 수입에 있어서 감소된 적이 없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재난지원금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80% 제한했을 때는 대략 1억 정도 된다는데 사실 1억 정도 된 사람한테 재난 입지 않은 사람한테 지원한다는 것도 좀 모순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미 결정된 거라 뭐 말가불가 할 일은 아니지만 좀 더 피해를 입은 계층에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문재인 정부 성과나 이렇게 어떤 공과 과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80점 정도 주면 상당히 높게 주신 편인데 일단 만약에 이 국정 운영을 하게 되신다면은 대통령 되신다면은 국정과제 1호는 뭘로 잡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민족의 소멸로 가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할 것이다. 저출산 극복. 그건 사회 양극화 연계된 문제긴 하거든요. 우리가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율이 높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바로 계속 추락하고 있는 세계 꼴찌 출산율을 제동을 걸고 반등을 가져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족을 소멸합니다. 소멸할 줄도 모른다 이런 100% 소멸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확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실현하는 것이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1호로서 그 문제를 짚어보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예, 보통 보면 역대 정권이 국정과제 1호가 상당히 좀 정치적인 구호거든요. 네. 문재인 정권도 검찰 개혁 뭐 이런 거였고, 근데 상당히 어떤 현실적인 뭐 우리나라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극복을 국정과제 1호로 하셨는데,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국회 경력도 4년이나 있고 당직도 많이 맡으셨고 도지사도 하시고 또 이런 정책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국회 예결위 활동도 하시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는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인지도죠. 인지도. 지금 지지율이라기보다 지금 나오는 거 인지도입니다. 뭐 이재명 지사도 인지도고 다 인지도인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너무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당의 사무총장과 7년을 지냈는데 저는 잘 알아요. 저는 뭐 정치국에서 잘 아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인지도가 낮으냐? 한마디로 튀는 발언과 튀는 행동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봐요. 저는 의정활동을 좀 어느 국회의원 못지게 잘했다고 자부하거든요. 자부하는데 정책적인 면에서는 자부하는데 그게 언론과 방송에 뉴스감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뉴스감이 돼야 뭐 정말 농담삼아 말씀드린다면 정치인은 부고장 말고는 전부 다 나올수록 좋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부고장 말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정치를 하지 못하고 또 안 해요. 언론 플레이를 안 하셨네. 뭐 그런 튀는 발언인가 튀는 행동으로서 내 성과를 높이고 인지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의정활동할 때 입법부 국회의원 때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금 도지사로서는 어떤 도의 직무 수행을 통해서 평가받자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게 이제는 여러 경력도 갖췄고 어떤 못지않은 경력을 갖추는데 인지도가 낮은 원인의 하나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오래 하면서 이게 관심을 두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치구예요. 검찰 개혁. 뭐 적폐청산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저탄소, 탄소 절감, 저출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는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개가 사람을 물으면 절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개를 물어야 되는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 기사거리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묵묵히 정말 이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일하시는 그 정치가 또 행정가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유난히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분은 저는 양성조 지사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영남일보가 배포되는 대구 경북에서도 양승조 지사님 분명히 이름은 들어봤고 충남지사 이렇게까지는 아는데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명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하고는 어떤 뭐 인연 같은 거 뭐 특별한 인연이라기보다는 제가 18대 국회의원 할 때요. 민주당이 그 치약 지역이 대구하고 경북 아닙니까? 왜냐면 자매결연 비슷하게 동진운동할 때. 자매결연 비슷하게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좀 대피해서 명예국회의원을 하라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선택한 것이 대구 경북이었었죠. 그때 제가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또 사무총장이라든가 최고위원 할 때도 대구 경북 지역은 민주당으로부터는 굉장히 열세 지역이기 때문에 늘 배려하는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고요. 특히 제가 작년에 단체장 한 3년 됐군요. 도지사 선거하고 나면은 왜 후원금 받고 이런 거를 보조를 못하고 어디에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중앙당과 경북 도당에 기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임기 맞추고 놓을 때. 이제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그렇죠. 선거 끝나고. 그때는 경북에 기부했을 정도로 대구 경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죠. 저희 그 언론 매체가 영남일보와 영남일보 TV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관련해서. 지금 TK 이른바 정치권에서 TK 이야기 과거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형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 꼴통 보수다, 극보수다, 뭐 이런 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도 있고 그 전에 뭐 대통령이 계속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때부터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산업화를 일군 도시다, 산업화에 앞장선 도시다 이렇게 양갈래 평가가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대구 경북 그러면 어떻게 좀 인식이 되십니까? 먼저 대구 경북 소위 말해 경상도라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 역사의 뿌리죠. 또 민족의 뿌리라는 차원에서 그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가서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대구 경북의 역할은 엄청난 거죠. 어떤 네. 구미공단이라든가 어떤 포항제철이라든가 그런 대한민국 산업화 이렇게 하는데 대구 경북 시민과 도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네. 또 입지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요, 밖에서 보는 이미지는 지금 변화가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변화가 느리다. 예, 이제 변화 맞습니다. 혁신에 예. 지금 약간 둔감하다고 할까? 예. 아니면 약간 더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아마 대구 같은 경우는 GRDP가 전국에서 꼴찌가 한 20년 넘게 20년 이상 하고 꼴찌입니다. 있는데 예. 그런 것도 이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강한 열망이 반영되지 않은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예.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예. 변화와 혁신, 어떤 진보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동네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 게 잘못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족의 뿌리 역할을 했다. 또 산업화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 대구 경북 지역이다. 그러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빨리 좀 움직여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 대안들이나 이런 것을 그 실현을 하려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구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크게 구도로 보면은 대선 구도로 보면 나중에 변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재명 대 비이재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비이재명 쪽에서 후보 단일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단계적으로 시도를 해서 한 사람이 남는 이쪽으로 갈 것도 같은데 그 지금 정세균 그리고 저 유광재 이렇게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어떻게 그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문은 경선 과정에서 정책 연대라든가 공동 공약이라든가 후보의 단일화는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특이한 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요, 경선이 그야말로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이려면 번연히 예측할 수 있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 불가한 게 국민에서 가장 큰 관심과 흥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국민이 관심을 불어일으키고 또 뭐 국민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아 나도 함께 하고 싶다 깊은 관심을 가지려면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거와는 그 행로가 좀 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출마가 그 단순하게 개인만이 출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충청권에서 유일한 그 민주당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 개인만의 출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충청권의 많은 단체 기관이 출마 촉구 선언, 지지 선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절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충청권의 그 대표 성격도 있는 데다가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만 제가 바라본다면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 우리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도 이 충청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섣불리 단일화를 운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또 우리 충청권 입장이죠. 지역 민심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셔야 되는데 충청권 말씀 나왔으니까는 지금 충청 대망론이 윤석열 전 총장이 선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 대망론 윤석열. 그거는 뭐 아무리 양보하고 좋게 봐도 윤석열 전 총장님이 충청권 대망론의 주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그분이 사실은요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지 않은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죠. 근데 태어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는 다니셨나요? 유치원을 다니셨나요? 중고등학교 다니셨나요? 그게 없죠. 한마디로 충청인가 애만을 함께 한 적이 없어요. 슬픔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함께 한 적이 없죠. 더구나 대망론의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충청인의 이익을 위해서 관심사에 대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게 전혀 없어요. 단순히 아버님이 충남에서 태어났다는 거에서 뿌리는 맞죠. 뿌리는 맞지만 그렇다 해서 그게 충청권 대망론의 적임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내가 서울 대망론의 주자다. 이렇게 하는 거 오히려 그게 적절한 표현이지. 그렇죠. 유권자도 더 많고. 아니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충청의 대망론의 주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어불성설이죠. 또 언어 도단이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님도 집에 가만히 혼자 생각하시면 충청권 대망론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겸연적일 거예요. 보통 양심이 있다면 보통 생각했다면 겸연적으로 약간 쑥스러울 거 아니에요. 내가 충청도 사람하고 아버님 고향이 때 뿌리라는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 그분들과 함께했고 언제 그분들과 희생하고 봉사한 적이 있는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는 말인 거죠. 지금까지는 충청 대망론을 그 윤석열 전 총장 입에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정진석 의원이
계속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하는데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회 기자실을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때 충청권 기자들이 따로 있는데 모여 있는 데 가서 거기서 어떤 충청 대망론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본인 입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뭐 주변의 말을 통해서 자기 간접적 의사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뭐 부인할 이유는 없겠죠. 부인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부인할 이유는 없지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볼 때도 충청권 대망론의 주자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 좀 맞지 않는 말이다. 바쁘신데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이야기 나왔지만은 윤석열도 그렇고 그 야권의 최재형, 김동연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발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제히 범야권의 주자, 뭐 반문연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 토대를 제공한 건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건가요? 그 본인들에게 있는 건가요?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그건 인사검증이 실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총장님도 사실 그 당시 야당이 찬성이 아니에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재형 감사는 약간 그건 틀리고 김동연 장관은 뭐 우리가 충분히 행정검증이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인사검증이 실패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부총리 이렇게 만든 것도 우리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그거는 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책임이 있다. 결국 인사검증이 실패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반면에 윤석열 총장님과 최재형 원장님, 뭐 김동연 부총리는 아직 발표를 안 해주셨으니까 하는데 두 분은 최소한 정치적을 떠나서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뽑아주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반대되는 측에서 우리가 대선을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상에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도리와 인간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도리와 인간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 보다 큰 어떤 정의를 얻고 큰일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윤석열 총장님과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예의 차원에서 염치 차원에서 한번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건 아무리 양보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정치를 하지만 정치 세계에서도 배신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극명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이해창 총재는 그 와이스 정권에서 이렇게 총리를 하고서는 그 머리를 이어봐서 선거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분은 같은 당에서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했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 투쟁이라고 볼 수 있고 공직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직농단. 저는 공직농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님이 총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수행을 업무에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에서 월성 감사라든가 그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겠어요? 저분이 저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런 행동을 했구나.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수지가 너무나 크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그 중요한 검찰총장과 이 감사원장이 그 자리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갖고 보게 되는데 이 문제가 커다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직농단의 정치 투개인뿐만 아니라 저는 인간적으로 도리가 없는 분들이다. 예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인들은 이 검찰 수사를 하는데 권력 수사를 하는데 방해를 했다. 그리고 감사도 여러 가지 뭐 감사를 하는데 방해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은 그 문재인 정권에 실망을 해서 본인들은 대선에 나간다고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뭐 검찰이나 감사원의 장을 맡았으면은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예의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당시 직을 던져야죠. 왜 임기까지 가요? 또? 그런 상황 정말로 나라를 말이야 탈취한다 아니면 망국으로 간다 약탈한다 그 정도면 미리 그 딱 정문을 내서 사표를 내야 되죠. 이러니 나는 함께 못한다고 해야 되죠. 국민 약탈한다 이렇게 봤으면은 그때 바로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국민을 약탈할 동안 검찰은 뭐 했어요? 총장은 뭐 했고요? 검사님도 뭐 했죠?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라면 그분들 말하면 내일에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그동안 뭐 했냐고요. 총장 이전에 그럼 검사장 했고 검사를 뭐 했냐고요. 감사장 뭐 하셨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그
그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이거 수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큰일 난다. 나는 정면으로 검찰청에서 일을 못 보겠다. 이걸 바로 나서야 되는지 이걸 1년, 2년 거의 임기 말에 와서 던지면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한다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단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따끔한 이 질책 충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그 대구 경북 유권자들에게 아니죠. 그냥 대구 경북뿐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본인의 각오를 좀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이 영날보 TV가 뭐 어차피 다 타는 것이고 또 포털에서도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것들이 다 소개가 되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먼저 해주시죠. 예, 먼저 대구 경북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달빛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에 반영돼서 이게 조속하게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 통합 신공항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이와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대구와 경북의 여러 가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저 양순이도 함께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저 양승조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떤 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을 지냈고 사선 국회의원과 민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도지사를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출마한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극심한 사회 양극화, 민족의 소멸로 가는 저출산, 심각한 국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게 출마의 변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는 이렇게 많은데 무주택자가 43%입니다. 비정규직이 한 36%가 되거든요. 거기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차이가 나죠. 경상북도 인구 매년 줄어서 지금 260만 대가 밖에 안 됩니다. 대구 인구도 매번 줄어서 이런 상태로 가면 240만 대가 불안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극심한 국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지방은 점점 영양 실조로 말려 죽고 수도권은 점점 영양 과다로 비만으로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 불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극심한 사회 양극화, 세계 최저의 출산율, 거기다 극심한 국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그래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날보 TV와 영남일보가 보내드리는 그 댓글 주자 릴레이 파워 인터뷰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 우리 양성조 충남도지사님으로부터 명쾌한 국정 비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